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초순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계절의 변화를 알렸지만 우리 집 공기는 그와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소용돌이라도 치는 듯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집안 전체를 잠식해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명절 음식을 뭘 할지, 선물은 어디까지 챙겨야 할지 아들과 며느리가 살갑게 제 의견을 묻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대화조차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본래 아침잠이 없는 편이라 제가 거실로 나오기 전에 늘 먼저 일어나 부산을 떨곤 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건네는 아침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활력소였고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은 며느리의 정성을 느끼게 하는 증표와 같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며느리는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설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가 싶어 물으면 아, 네. 괜찮아요. 이런 무심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 말투에서 이전의 살가움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한 것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제 영양제 통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 한두 번은 깜빡 잊었나 보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이 들면 깜빡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랴 싶었고 젊은 며느리라고 예외는 아닐 터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영양제 통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심지어 제가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얘야, 내 약 어디 있니? 그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찾아 건네주는 신용을 했죠.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짜증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건네는 손길조차 예전과 달리 툭 던지듯 무심했고요. 식탁 풍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마른 반찬이나 나물 종류를 신경 써서 올리던 며느리가 언제부턴가 김치 하나에 국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아둘 때가 많아졌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거나 수저가 엉뚱한 방향으로 놓여 있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젊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고될까 싶어 웬만한 것은 좋게 생각하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함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굳어갔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서먹한 기류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쯤 아들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었던 무렵부터였어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며느리가 부쩍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이야 보기 좋았지만 문제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며느리는 친구 서너 명을 초대해 거실에서 와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던 제게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누구냐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며느리가 조금은 멋쩍은 듯 혹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아, 우리 집에 같이 지내시는 분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같이 지내시는 분이라니.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뉘앙스가 마치 하숙생이나 세입자를 소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굳이 그런 표현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손님들 앞에서 굳이 며느리의 말을 꼬투리 잡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못 들은 척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최대한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아들아, 내가 괜히 예민하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다만 요즘 내 처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혹시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에이, 아버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친구들 만날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서 좀 신이 났나 보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고민이나 걱정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 쓴다는 듯한 태도였죠. 아내의 속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마저 저렇게 나오니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저 내가 정말 늙어서 별것 아닌 일에 속 좁게 구는 건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뚜렷한 형체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제 아내의 사진 액자가 사라진 일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늘 거실장 위에 소중히 두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며 아내를 추억하는 것이 제게는 남은 삶의 작은 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늘 그 자리에 있던 아내의 사진 액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치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청소하다가 잠시 다른 곳에 옮겨두었을 수도 있겠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재 책장 위, 안방 화장대 구석, 심지어 창고까지 뒤져보았지만 아내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대신 그 자리에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이전 아내 사진보다 훨씬 큰 액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 자기 부모님 사진을 거실에 두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아내의 사진을 말 한마디 없이 치워버리고 심지어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도 없게 만든 것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했죠. 아내의 존재 자체가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듯한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집은 내 세상이니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실수나 무심함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분명 의도된 행동이며 저를 이 집에서 점차 밀어내려는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이상 징후가 아니라 곧 닥쳐올 더 큰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며느리에게 따져 묻거나 아들에게 하소연하기도 망설여졌어요. 명절을 앞두고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제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 점점 더 두껍게 세워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다가올 미래가 결코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곱씹다 보니 자연스레 아들 녀석의 결혼 과정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지금과 같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집이 당연히 제 명의일 거라 생각했고 아들 내외는 그저 저와 함께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제 집이었고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보면
지금의 이 서늘한 상황과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하나뿐인 외동으로 천성이 선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다만 딱 한 가지,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영 소극적이고 숙맥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고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자리를 잡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는 어느덧 30을 훌쩍 넘겨 40을 바라보는데 곁에 두는 아가씨 하나 없으니 저나 집안 어른들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지 몰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생전에 입버릇처럼 걱정하셨죠. 숫기가 없어 여자 앞에 서면 얼굴부터 붉어지던 녀석이라 내심 저러다 장가는 제대로 가겠나 싶어 노심초사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그야말로 아들 옆에 선이 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앳되고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아들 녀석과는 무려 10살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요. 나이 차이도 놀랐지만 그보다는 참 밝고 부침성 있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녀석과는 달리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웃는 모습도 싱그러웠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 역시 나이 차이나 다른 걱정들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저렇게 밝고 어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아들도 좀 활기를 찾으려나 하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죠. 바로 두 사람의 배경 차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며느리는 아들보다 훨씬 어렸고 집안 형편도 저희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었어요. 며느리의 집은 소위 말하는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제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모은 퇴직금과 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이 오갔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되실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철도 없고요. 그래도 사위들 분이 워낙 성실하고 착실해 보여서 저희도 믿고 보내는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사는 집 문제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 딸 자식이 시집가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기반은 마련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어요?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애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나이 많은 아들이 아직 자기 명의의 집 한 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아들보다 훨씬 어린 며느리를 얻는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당장 저희 형편의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떡하니 마련해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구어온 이 보금자리를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만한 미천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문득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죠. 그때 병간호에 지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좋은 짝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정도 아픔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집안이 화목해지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아내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저 역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인 이 집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먼저 떠난 아내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길이자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을, 그것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덜컥 넘겨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고,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만약을 대비해 몇 가지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증여라는 법적 형식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며느리가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몇 가지 지켜야 할 약속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고민 끝에 저는 계약서에 몇 가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저 집을 넘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제 노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들의 가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제 남은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나 엄격한 문구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만은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랐어요. 결혼식이 임박했을 무렵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제 결정을 설명하며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마. 내가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곳이라. 너희 결혼을 축하하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다만 여기 몇 가지 아비로서의 바람을 적어두었으니 잘 읽어보고 동의한다면 여기에 서명하거라.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에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집이라는 큰 재산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에 마냥 들떠 보였어요. 그녀는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는 듯 했지만 아마도 집 명의를 나에게 준다는 사실 자체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를 가족으로 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당연한 도리가 담긴 조항의 무게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결혼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절차, 혹은 어른들의 당부 정도로 가볍게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이해 없이 순순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명을 마치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계약서에 담긴 몇 줄의 문구가, 특히 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넣어둔 그 조건들이 훗날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새로운 가족의 화목한 출발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죠. 며느리의 그 밝은 웃음이 진심이라 믿었고 앞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하고 심지어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듯한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날 제가 마련해 두었던 희미한 안전장치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변심을 미리 걱정했던 제 노파심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혼이 저를 지켜주기 위해 마련해 둔 마지막 보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희미한 약속의 불씨가 이제 곧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드디어 명절 하루 전날이 밝았습니다. 을의 이맘때면 집안 가득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기름 냄새와 부산스러움이 가득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집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어젯밤 뒤척이다 설친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 방문 바로 앞에 마치 누군가 밤새 몰래 가져다 놓기라도 한 듯 크고 작은 종이 상자 여러 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가가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빛바랜 앨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사진,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들, 가족 여행의 추억들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었죠. 다른 상자를 열어보니 아내가 쓰던 손때 묻은 작은 손거울과 빛, 제가 아끼던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몇 해 전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사준 낡은 스웨터까지. 제 개인적인 물건,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상자 안에 던져 넣기라도 한 듯 구겨져 있거나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려도 그만인 잡동사니 취급을 받은 것처럼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곧 아들도 퇴근해서 돌아올 테고 명절을 코앞에 두고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일단은 증거를 남기듯 상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고 깊은 한숨과 함께 상자들을 방 안으로 힘들게 옮겨 놓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제 과거와 추억이 담긴 상자들이 폐품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리다 못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며느리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명절 전날인데도 전을 부치거나 잡채를 만드는 풍성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간단한 나물 몇 가지와 갈비찜 정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주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혹시 아침에 내 방 앞에 있던 상자들 너가 정리한 것이냐? 제 물음에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질을 계속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방 앞에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치워 정리했어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 중에서 골라 챙기시면 돼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한다는 말과 필요하시면 챙기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인생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이 집에서는 그저 쓸데없는 것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면전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따져 물어봤자 감정 싸움만 될 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나물 몇 가지와 갈비찜,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어요. 명절 전날의 저녁 식사치고는 너무나 단출했죠.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상자 사건 때문에 속이 불편해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이어지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저와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명절이고 하니 며칠 편하게 묵고 가시게 하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이 그리 넓지 않아서 방이 좀 비좁네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일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다른 곳에 좀 가 계시면 어떨까요? 작은 아버님 댁도 있고 다른 친척분들 댁도 괜찮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저를 올가매는 듯 했어요. 아들은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러다 아내는 보지 못하도록 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작은 아버지 댁이나 고모 댁에 며칠만 계셨다가 명절 지나고 다시 오시면 아들의 변명 같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으로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이 집에서 내쫓는구나 하는 깊은 씁쓸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부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의 퇴거 통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 없이 밥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려는 찰나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리듯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아버님, 그녀는 계속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아버님께서 결혼할 때 제 앞으로 넘겨주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상 엄연히 제 집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여기서 편히 며칠 지내실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놀란 듯 잠깐 며느리를 획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아니 여보, 지금 그런 말을 꼭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여버릴 뿐이었죠. 아들의 침묵은 사실상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아팠지만 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차례로 한번 쓱 쳐다본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 말이 맞겠지. 사돈 어른들 오신다는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있을 필요 있겠니? 명절인데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잠시 나가 있겠다. 제 반응이 너무나 차분해서였을까요? 며느리의 표정에 순간 당황한 듯한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혹은 매달리며 서운함을 토로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물 수가 없었죠. 명절 전날 밤에 들뜬 분위기나 가족의 온기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싸늘한 냉기와 숨막히는 불편함, 그리고 노골적인 축객력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묵묵히 며칠간 타지에서 머물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를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손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속옷 몇 벌,
갈아입을 겉옷 두어 벌, 세면도구, 그리고 늘 복용하는 혈압약. 마지막으로 저는 아침에 며느리가 제멋대로 치워버렸던 상자 속에서 제 손으로 직접 꺼내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내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제게 힘을 줄 유일한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일구고 살아온 집을 떠나는데 고작 이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소유의 전부라는 사실이 새삼 기가 막히고 비참했습니다. 짐을 챙겨 묵묵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애써 외면하며 TV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제가 정말로 이 밤에 집을 나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나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불편하고 어색해서 외면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등 뒤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밤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했던 집안 공기보다 훨씬 상쾌하게 다가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익숙한 동네 길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이나 다른 친척들 집도 있었지만 명절 전날 밤에 불쑥 찾아가 이런 구차한 사정을 늘어놓고 신세 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에 있는 한적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깨끗해서 혼자 며칠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호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직원이 내민 카드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정받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지 않은 공간의 정적과 싸늘함이 저를 맞았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가구들과 소독약 냄새가 감도는 공기가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명절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할 이 시간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낯선 호텔 방에 홀로 처량하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이나 외로움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김철중 변호사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제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터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하고 믿음직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변호사 김철중입니다. 나 김영감일세.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잠겨 나왔습니다. 아, 아버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지금 호텔에 와 있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이미 상황을 짐작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그렇게 됐어. 오늘 저녁에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네. 이제 자네에게 말했던 대로 진행해주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두신 자료들과 함께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여계약 해지를 위한 소장과 함께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오늘은 우선 좀 편히 쉬십시오. 제가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철중아, 늘 신세만 지는구먼. 별 말씀을요.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죠. 드디어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어찌 보면 모질게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억입니다. 몇 달 전 초여름이었을 겁니다. 주방 싱크대 및 배수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아 제가 직접 공구를 들고 낑낑대며 수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나사를 조이고 있는데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죠. 여보,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용돈이며 병원비 챙겨드리는 거 우리한테 점점 부담되는 거 사실이잖아. 우리도 이제 슬슬 아기 가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아버님이랑 이렇게 한 집에 살 수는 없지 않겠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라고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나가시라고 말을 꺼내냐? 아들의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죠.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고? 답답하네 정말. 그리고 이 집,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내가 우리 부모님 한번 마음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아버님 눈치를 봐야 하냐고. 당신이 어떻게든 아버님 설득해서 유양원이나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시게 하든지 좀 해봐.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늘 제 앞에서는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속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에는 저를 내보낼 궁리까지 하는 아들의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동시에 확인한 순간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함께 제 존재 자체가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치부 같은 집안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달리 의논할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결혼 당시 작성했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현명한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시아버지를 가족으로 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며느님이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확보된다면 증여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는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의 외롭고 고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과 망설임도 컸습니다.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몰래 증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물러서면 평생 일군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배신한 아들 내외에게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오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여러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눈을 피해 집안 곳곳, 거실과 주방, 그리고 제 방 근처 복도 등에 몰래 설치했죠.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혹시나 들킬까봐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카메라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일부러 부실하게 차려주거나 거르는 모습, 제가 먹는 약을 뻔히 보고도 챙겨주지 않는 모습, 친구들과 통화하며 제 흉을 보거나 불평하는 목소리, 거실에서 보란 듯이 제 아내의 사진을 치우고 자신의 부모님 사진을 꺼는 장면, 그리고 오늘 아침 제 물건들을 잡동사니처럼 상자에 담아 방문 앞에 내놓았던 그 순간까지. 심지어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아버님 언제쯤 나가신대? 저 양반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런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음성까지도 고스란히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저장하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이 증거들이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는 차가운 확신도 함께 자라났죠.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며느리가 제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직접적으로, 그것도 이 집은 내 이름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며느리가 명백하게 증여계약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방의 싸늘하고 적막한 공기 속에서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겠죠. 비록 저는 지금 초라한 호텔방에 홀로 남겨졌지만 더 이상 무력하게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추억,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의 기억이 서린 저 집을, 저의 존엄성을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뿐인 아들과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법률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터였습니다. 길고 외로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례를 지내러 가는지 혹은 성묘를 가는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무거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온통 명절 인사와 덕담, 흥겨운 민속놀이 중계가 흘러나왔지만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지금쯤 아들 내외와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고 조상님들께 예를 올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명절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다 부질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끄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조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토록 저를 외면하고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못 본 척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비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아들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금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저희 상대로 소송을 거셨다고. 집을 다시 가져오시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당황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잔뜩 묻어났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대며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더냐? 아니, 그게 뭐 계약이 어쩌고 조건이 어쩌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혹시 어제 저녁 일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람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명절 아침부터 이렇게. 네? 아버지. 이 녀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어젯밤 사건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은 애써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몰랐죠.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면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라. 법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전문가이니 나보다 더 잘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에게 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직접 여기로 찾아오너라. 전화로 길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명절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결정은 내가 한 것이고 이유는 너희가 만든 것이다. 더 이상 전화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거라. 변호사와 상의하든지 아니면 직접 오든지 선택은 너가 하거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해야 하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제가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후 저는 다시 김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당일이었지만 김 변호사는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에 나와 저를 위해 일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소장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할지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이 조건부 증여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특히 며느리가 직접 저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정황과 제 물건들을 함부로 처리한 것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하며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문득 결혼식 직전 아들 내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었죠. 나를 가족으로 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라고요. 물론 그때는 법적인 효력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당부,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 취지가 담긴 조건 역시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특히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원상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된 이상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는 몰랐을지라도 제 노파심이 만들어낸 그 안전장치가 이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며느리는 그리고 아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당부 정도로 여겼던 그 조건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말입니다.
명절 아침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는 대신 변호사와 통화하며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명절의 부산스러움이 이 호텔 방의 정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제 외로움과 처지를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존엄성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도 아마 지금의 제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내내 김 변호사와 통화하며 모든 법적 절차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되었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들 내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더 중요했죠. 김 변호사는 아마 오늘 오후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찾아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가 원하는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저는 일단 그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잠시 몸을 누였습니다. 아들의 불안에 떨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 내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 만약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단호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명절 당일의 오전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의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그의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절 당일이라 문을 열었을까 싶었지만 김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와의 약속대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아들은 변호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며느리와 함께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급하게 사무실로 향했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번듯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명절 연휴로 텅 비어 있어야 할 사무실에 오늘만큼은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을 테죠.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한 뒤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앉으시죠. 김 변호사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주눅이 든 듯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아드님께 연락드린 대로 아버님,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버님께서는 두 분을 상대로 증여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더불어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접수되었고 빠르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전세나 월세를 주는 등 어떠한 중요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집이 동결 상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소송에서 아버님이 승소할 경우 집의 소유권은 완전히 무효화되어 원 증여자인 아버님께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듯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송이라니요? 집을 돌려달라니요? 아버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집을 넘겨주셨잖아요. 결혼할 때 증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아마 그녀는 아버님이 화가 나서 잠시 집을 나가신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격앙된 반응에도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직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서명했던 조건부 증여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자, 여기 두 분께서 직접 서명하신 증여 계약서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고요. 김 변호사는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십시오. 증여를 받는 자, 며느리는 증여자인 시아버지를 가족으로서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고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 변호사가 읽어내려간 것은 정확한 법률 조항은 아니었지만 제가 언급했던 그 취지를 담은 문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할 당시에는 그저 결혼을 조건으로 집 명의를 나에게 준다는 정도로만 생각했고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리라고는 더구나 그것이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결정타를 날리듯 다음 조항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에는 만약 수증자가 앞서 언급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본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약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심코 서명했던 그 문서가 자신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제 자신을 올가매는 법적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들은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허둥지둥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말만 전달하도록 했죠. 더 이상 아들의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 변호사와의 상담은 끝이 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나중에 제 동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명절 당일인데도 집에 들르지 않은 제가 걱정되어 저녁 무렵 잠시 집에 들렀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날 아침부터 변호사를 시켜서 소송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보다는 제 행동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했죠. 그러자 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며느리에게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내가 몇 번이나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아버지 사진 치우고 아버지 물건 함부로 내놓고 어제는 대놓고 집에서 나가시라고까지 했잖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들의 날 선 비난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막말을 퍼붓고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제 동생이 옆에서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죠. 며느리의 오만함과 아들의 무책임함이 결국 이런 파국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 단호한 법적 조치는 며느리의 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고 아들에게도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오전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성 한 분이 저를 찾아왔다는 연락이었죠. 직감적으로 며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토록 충격을 받고 돌아갔으니 하룻밤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제게 연락을 취해오리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언제까지고 이렇게 호텔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구석, 소파에 웅크리듯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절이라고 곱게 차려입었던 어제의 모습과는 달리 꽤 수수하고 어두운 색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고 눈두덩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제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저기, 아버님. 목소리마저 잔뜩 잠겨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로비 안쪽 조금 더 조용한 테이블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마음을 추스른 듯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아버님께서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와 부족한 아들을 그토록 배려해 주시는 아버님의 넓으신 마음을 그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온전히 제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서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공간을 침해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생각이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을 떳떳하게 이 집에 초대해서 며칠 편히 모시고 싶었고 집안 살림이나 물건들도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물건들이나 돌아가신 어머님 사진 같은 것들이 자꾸 제 눈에 거슬렸어요.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아버님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다는 못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버님께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께 정말 큰 폐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구차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뿌리를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잡으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아버님,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흐느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일은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버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발 소송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네. 아버님.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댄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하염없이 들썩였고 울음소리는 로비 전체에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오직 용서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내려다보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밉고 서운했어도 한때는 가족으로 정을 나누었던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겪었던 서름과 모멸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위기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이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미 나는 너에게 충분히 경고했고 기회도 주었다고 생각한다. 너가 내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여기까지 상황을 끌고 온 것이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 문제는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 너의 말만 듣고 쉽게 결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너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어라.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일이 나를 무시하거나 집에서 내보내려는 시도가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계약 해지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는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누군가 황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혼자 저를 찾아온 것이 불안해서 뒤따라왔거나 혹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지금 뭐하는? 아들은 로비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와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다가와 며느리를 일으키려 하며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집사람이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제발 제가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들의 어설픈 중재나 동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일 것인지가 더 중요했죠. 너는 빠져 있거라. 이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느리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 슬픈 풍경은 어쩌면 우리 가족이 맞이한 파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호텔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호텔에 머물며 김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더 이상 호텔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은 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 상황을 직접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무렵 택시를 타고 익숙한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틀 전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불안하고 처연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긴장했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무심함 대신 조심스러움과 무거운 반성의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둘러보았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벽의 변화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커다란 액자는 예상대로 거실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가 원래 걸려있던 자리, 거실의 가장 중심에는 제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 액자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나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안도감이 들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 중 일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오래된 만년필, 아내가 생전에 떠준 낡은 목도리,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까지. 며느리가 상자에 담아 치워버렸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죠. 누군가 신경 써서 닦고 정리해 놓은 듯 반듯하게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 아들 내외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눈으로 확인하니 솔직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두겠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힐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죠. 앞으로 또다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하거나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나를 가족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땐 정말 이 집은 너희들 소유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서든 법원을 통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집을 되찾아 올 것이고 너희는 아무 말 없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명심하도록 해라. 제 선언이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제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현할 뿐이었죠. 그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은 끝났고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줄 일만 남은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절 전날에 그 싸늘하고 어색했던 저녁 식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일방적인 냉대나 무시가 아닌 조심스러운 긴장감과 눈치가 담겨 있었죠. 며느리는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식사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반찬을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발라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마치 죄인처럼 물었습니다. 아버님 반찬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며느리가 놓아준 음식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죠.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그 작은 몸짓에도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메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관계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은 내디딘 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고 앞으로 이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시당하거나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었고 아들 내외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으니까요. 불안하지만 위태로운 평화. 그것이 제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아들 내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다행히 며느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어요. 제 식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주말이면 제 방 청소를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들 역시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이전처럼 아내의 잘못을 방관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변화가 온전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는 다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저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판단하고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어요. 다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주지시켰죠. 소송은 취하하지만 결혼할 때 너희가 서명했던 약속, 즉 조건부 증여,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앞으로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더군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죠. 안에는 새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너희도 이제 곧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게다. 이 아파트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가 필요하다면 편하게 살거라. 다만 이번처럼 가족의 도리를 잊고 나를 소홀히 대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야. 며느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명심하겠다고 답했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죠. 그 후 우리 집은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럽지만 안정된 평화를 되찾았어요. 거실에는 제 아내의 사진과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서로를 배려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죠. 며느리는 가끔 조심스레 말하곤 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욕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리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단호함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막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손주 녀석이 이 집 거실을 뛰어다닐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은 상처와 회복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